지난 영상에서는 분양가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었을 때 실제로 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따져보았습니다. 더 상세하게는 생애 최초일 때, 무주택자일 때, 1주택자 이상일 때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LTV를 적용시켜서 입주 시기에 내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연결되어서 세를 줄 때 내 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실거주할 때, 전세 줄 때, 월세 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비교를 해보아서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한지 하나의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결국 이번 영상의 핵심은 5번 단계이기 때문에 5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금 마련 계획표인데요.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결국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약 4억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편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잠깐 다시 살펴보면 총 분양가는 3억 8,200만 원이었지만 부수적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던가 옵션으로 에어컨을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었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 후불제였기 때문에 이자가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취득세와 등기 관련해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3억 8,200만 원이었지만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다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4억 1,465만 원의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한 게 6번의 합계 금액이고요. 4억 1,465만 원은 고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시기별로 얼마가 드는지를 따져보았을 때 분양가에 대한 계약금 10%나 확장비나 옵션 금액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잔압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잔압한 금액이 1번, 2번 금액입니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820만 원은 이미 계약을 할 때 낸 돈이고요. 발코니 629만 원, 에어컨 780만 원 해서 총 1,409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470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 초반에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1번 금액과 2번 금액은 이미 고정이 된 금액이죠. 반면에 3번, 4번, 5번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음표로 지정을 해놓았고 4번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세를 놓을 경우에는 금액이 있겠지만 실거주할 경우에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됩니다. 또한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별로 감정가가 달랐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LTV 퍼센트가 60%일지 70%일지 80%일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예상되는 월 이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를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었고요.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3번, 4번의 변수들이 결정이 되면 마지막으로 5번 입주 시기에 잔압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결국 6번 전체 금액에서 1번부터 4번까지를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금액이 5번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3, 4, 5번의 변수들에 들어가는 값들을 실거주할 때, 전세를 줄 때, 반전세 줄 때, 월세 줄 때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설정해서 3번, 4번의 변수의 금액을 넣었을 때 결정되는 5번 금액, 입주 시기의 잔압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표가 핵심이라 영상 내내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실거주할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실거주할 경우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위에 있는 이 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표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간략하게 표시한 건데요. 총 합계 금액은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1번, 2번 금액은 이미 잔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값이죠. 하지만 3번, 4번, 5번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할지 전세를 줄지 월세를 줄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변수 부분입니다. 여기서 1번과 2번 금액, 이미 잔압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4,290만 원으로 이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6번에서 1, 2번을 뺀 금액, 즉 3번, 4번, 5번 금액을 더한 금액은
총 필요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이니까 입주할 때 필요한 금액이겠죠. 이 금액도 각각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합친 금액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한 것이 3억 7,175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거주를 예를 들었을 때 생애 최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LTV 80%까지 가능했고 여러 가지 은행들 중에서 저는 3번 은행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4억 9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4억 9천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았고요. 4억 9천만 원일 때 LTV 80%를 반영하면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9,200만 원이고 이는 분양가와 옵션 금액을 합친 금액보다는 적기 때문에 모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3번 부분에 3억 9,200만 원을 넣고 실거주할 경우니까 전월세 보증금은 없겠죠. 3번, 4번 변수가 결정이 되었으니 5번도 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금액이 마이너스 2,026만 원입니다. 5번은 입주 시기에 잔압하는 금액인데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바로 옆에 총 잔압 금액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6번 금액, 총 합계 금액에서 어쨌든 잔압을 하는 금액은 계약 초반에 1번, 2번 금액을 잔압을 하고 또 입주 시기에 5번 금액을 잔압을 하겠죠. 이 금액은 모두 어쨌든 내가 내 돈으로 메꿔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친 금액을 옆에 다시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의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4억 1,465만 원이 필요한데 80%라 대출이 3억 9,200만 원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6번 금액에서 3번 금액을 뺀 나머지가 총 잔압 금액, 이 금액이 2,265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만 내면 되는데 계약 초반에 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잔압 금액을 4,290만 원으로 초과해서 많이 내버린 거죠.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2,026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를 따져보면 LTV 7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생애 최초일 때보다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제 대출금은 3억 4,300만 원이 될 것이고 변수 3, 4, 5번 중에 3번, 4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5번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금액이 2,87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입주를 하는 시기에 내야 하는 내 돈이고 계약부터 입주 시기까지를 통틀어서 내야 하는 내 돈 1번, 2번, 5번을 합친 금액은 7,165만 원이겠죠. 5번 금액 2,875만 원에서 1, 2번을 합친 금액 4,29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 이상일 때는 LTV 60%였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이 2억 9,400만 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이 경우에도 3번, 4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5번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죠. 입주 시기에 내야 하는 내 돈이 7,775만 원이고 이 금액은 단지 입주 시기에 내야 하는 내 돈이기 때문에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잔압 금액을 따진다면 이미 잔압한 금액 4,290만 원을 더한 금액, 즉 1억 2,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실거주를 할 경우라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서 입주 시기에 내 돈이 단 한 푼도 들지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1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7,7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예상되는 월 이자 금액도 다를 것이고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돈 월세에서 나가는 돈 이자를 뺀 금액이 현금 흐름인데요. 실거주할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 월세 금액이 없으니까 나가는 돈 이자 금액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일 때는 최종적으로 내 돈이 2,265만 원이 들어가는 반면에 123만 원의 돈이 매달 나가게 되고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7,165만 원이 최종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108만 원이 매달 나가게 되고 1주택자 이상일 때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반면에 매달 92만 원 정도의 돈이 계속 나가게 된다는 의미이겠죠. 비교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실거주할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세를 줄 때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플랜 B, 전세를 줄 경우 잔금일에 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먼저 자금 마련 계획표입니다. 물음표였던 곳을 하나하나 채워가면 되는데요. 최근에 전세 실거래가를 참고해 봤을 때 입주장이라 물량이 많아서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마련 계획표에서도 전세가가 2억일 때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1번, 2번, 6번 금액은 원래 고정된 금액이었고요. 전세를 줄 거기 때문에 잔금 대출은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보통 전세를 둘 경우에는 선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전세를 드리기 때문에 잔금 대출은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4번 전세 보증금은 2억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 변수 중에서 3번, 4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5번 입주 시기에 잔압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금액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이네요. 1억 7천만 원은 입주 시기에 필요한 금액이고 계약 초반에 1번, 2번 금액을 이미 잔압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 4,290만 원을 포함시킨 금액은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전세를 2억 정도에 둔다면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2억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셈이겠죠.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없습니다. 이 표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표현한 거고요. 진짜 잔금일에 필요자금이 어느 정도 내는지 정산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잔금일에는 당장 취득세랑 등기 관련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해서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6번 합계 금액이 4억 1,465만 원이지만 취득세 등기 관련 비용과 관리비 예치금 이 금액이 빠진 4억 809만 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총 금액 4억 809만 원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A부터 E 항목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3억 8,200만 원은 A와 B로 쪼개 두었는데요. 3억 8,2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1억 5,28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3,820만 원은 계약금으로 이미 선납부를 했고요. 1억 5,280만 원에서 3,82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1억 1,460만 원은 잔금 30%로 잔금 시기에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의 60%는 중도금 대출로 메꿨기 때문에 이 금액이 2억 2,92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은 대출을 통해서 대신 납부를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가 먼저 선납부한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선납부액은 0으로 써두었고 중도금 대출은 잔금 시기에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 잔액에 2억 2,920만 원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또한 C번과 D번 발코니 확장 금액은 총 금액이 629만 원이고 옵션 에어컨 금액은 총 금액이 78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계약 초반에 일부는 이미 잔압을 했습니다. 이미 잔압한 선 납부액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납부 잔액은 총 금액 629만 원에서 선 납부액 314만 5천 원을 뺀 나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 옵션 금액도 납부 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후불이자 그리고 보증 수수료가 약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후불제이기 때문에 선 납부 금액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잔금 시기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A부터 E까지 모든 것을 합친 금액 4억 809만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4,290만 원은 이미 납부를 했다는 의미이고요. 4억 809만 원에서 4,29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3억 6,518만 원을 잔금 시기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2억에 맞췄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2억이 이 칸에 표시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5번 잔압 금액은 3번 납부 잔액에서 4번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 잔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억 6,518만 원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되겠죠. 만약에 전세를 맞추지 않고 잔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잔금 대출 금액과 잔압 금액을 합쳐서 그것을 A, B, C, D, E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좌에 납부를 했는데요. 전세를 맞출 경우에는 잔금 대출 은행이 중간에 껴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에는 이 모든 이벤트들이 한날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나머지 잔금을 받아서 그걸로 분양대금을 메꿔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잔금일이 결국에는 분양대금의 잔금일이 되고
보통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잔금을 치르고 입주는 나중에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입주일도 다 한날 한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세입자가 전입 신고도 하게 되겠죠? 추후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세 잔금을 치르면서 전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전입을 해야 하니까 열세 수령일, 키 불출일도 당연히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되겠죠. 열세를 수령하려면 관리비 예치금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세 잔금일, 분양대금 잔금일, 전세 세입자의 입주일, 열세 수령일,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이 모두 같은 날, 한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내가 전세 보증금을 잔금일에 2억을 받으면 거기에 모자라는 내 돈을 1억 6,518만 원을 합쳐서 이 합친 금액이 총 3억 6,518만 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앞서 선 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납부 잔액, 분양대금의 30%에 해당하는 1억 1,460만 원, 그리고 중도금 대출 상환해야 하는 금액 2억 2,920만 원, 또 발코니 확장과 옵션에 대한 나머지 잔금 금액,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후불 이자 금액, 이 모든 금액을 각각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A부터 E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좌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놔야 하고요.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각각을 다 갚고 나면 완납했다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돈을 쪼개서 갚다 보니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갚았다는 완납 영수증을 다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납 영수증을 받아서 전세를 중개해준 부동산에 넘기게 되면 그 부동산에서 세입자한테 모든 대급을 완납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모든 절차가 다 완료가 되고 취득세랑 등기 비용은 이제 나중에 내게 되고 부동산 복비도 추후에 내게 되겠죠. 여기까지 전세보증금이 2억일 때를 가정하고 계산을 한 표이고요. 5.2번 비교표에서는 전세가가 1억 8천, 1억 9천, 2억, 2억 1천일 때의 경우의 수도 따져보았습니다. 이 경우 3, 4, 5번의 변수 중에서 3번 잔금 대출은 없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번, 4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잔압 금액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금액은 입주 시기에 잔압하는 금액이고 이미 납부한 금액 1번, 2번 4,290만 원을 합친 금액이 총 잔압 금액이 되겠고요. 그 금액은 여기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잔압 금액은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랜 C, 반전세를 줄 경우에 잔금일에 내 돈이 얼마 필요할까요? 먼저 자금 마련 계획입니다. 3, 4, 5번의 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채워보았습니다. 잔금 대출은 감정가 4억 9천만 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1주택 이상일 때 LTV 60%에 해당하는 2억 9,4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반전세 금액은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으로 가정을 하여 4번 칸에는 1억이 채워졌고요. 3번과 4번 칸이 정해졌기 때문에 5번 입주 시기에 필요한 잔압 금액은 마이너스 2,225만 원으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 표의 숫자들은 제가 대략적으로 가정한 숫자들인데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주하는 시점에 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오히려 2,225만 원을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 따져보았는데요. 반전세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세와 월세의 거의 중간적인 성격을 띱니다.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에 보통 소액의 월세를 받게 되는데요. 전월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것이라 보증금이 얼마부터 반전세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안으로 들어와야 집주인이 잘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100% 건질 수가 있는데 전세는 보증금이 아무래도 억 단위로 크다 보니까 아무리 선순위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만에 하나 낮아진다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겠죠. 이러한 점을 조금 보완한 게 반전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전세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보다는 비싸지만 보통 전세 보증금보다는 훨씬 금액이 낮습니다. 보통 전세 보증금은 전세가율이 높으면 80%, 90%까지도 가지만
낮아도 보통 5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전세 사기가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에 후순위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드물어졌는데요.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적다 보니까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에서 반전세 세입자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잔금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이겠죠.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후취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드시 선순위 조건을 요구합니다. 후취 담보 대출이라는 것은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먼저 해준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조금 뒤바뀝니다. 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등기가 나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갓난아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보존 등기를 하기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한 이후에 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되기까지의 약 2-3개월 동안은 전입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월세의 보증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큰 돈을 맡겼는데 전입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만약에 이를 어기고 세입자가 근저당 설정을 하기 전에 전입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 대출이 회수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페널티도 먹게 돼요. 그래서 차후 3년간은 주택과 관련해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던가 이러한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계약을 할 때 세입자한테 전입 조건에 대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선순위 대출과 후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 시세의 80%에서 90% 안에 들어와야 임차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통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그나마 좀 안전하게 본다라는 의미인데요. 80%, 90%라는 기준도 임차인이나 부동산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60% 이렇게도 보고요.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다면 좀 더 여유 있게 80%, 90%까지도 봅니다.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선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을 때 채권 최고액을 보통 110에서 120% 정도 잡고 높으면 130%까지도 설정을 하는데요. 만에 하나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원금뿐만 아니라 갚지 못한 이자 금액까지 예상을 해서 100%를 초과해서 보통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 대출이 2억 9,400만 원이더라도 은행이 채권 최고액을 120% 설정을 하면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3억 5,2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돼요. 그러면 대출 3억 5,200만 원 플러스 반전세의 후순위 보증금 1억 이를 합친 4억 5,200만 원이 매매 시세의 80%에서 90% 수준 안에는 들어와야 그나마 조금은 안전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확정적인 KB 시세가 없고 또 입주장 때는 매매 효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를 매매 효과로 볼 것인지 은행 감정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변 다른 아파트의 매매 시세로 볼 것인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위 경우에서 만약에 잘 봐줘서 은행 감정가로 봐준다고 해도 선순위 대출이 채권 최고액 120% 반영해서 3억 5,200만 원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고 후순위 반전세 보증금이 1억이고 그러면 이 둘을 합친 금액이 4억 5,200만 원인데 은행 감정가가 4억 9천만 원이고 이것의 90%가 4억 4천만 원이라면 이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느낄 텐데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불안하게 되겠죠. 즉 정리하면 잔금 대출을 최대치로 받은 상태에서는 반전세 1억에 50만 원에 들어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대출 금액을 줄이던가 아니면 반전세 보증금을 낮추던가 둘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잔금대출 은행에서는 후취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순서가 이와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존 등기까지 약 2-3개월을 기다린 이후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은행도 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세 세입자는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월세 세입자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월세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전에 세입자가 미리 전입을 해서 대출이 회수 조치가 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다 보니 어떤 잔금대출은행에서는 잔금대출 차주를 모집을 할 때 애초부터 아예 세입자는 봐둘 수 없다고 전세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된다고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은행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애초부터 칼같이 세입자를 들이는 건 아예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은행 방침은 그렇지만 사실은 근저당 설정 이후에만 세입자 전입하면 월세도 상관없다라고 넌지시 말해주는 은행 담당자도 있습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이 대출이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건데 은행도 시간을 내서 자서도 하고 대출 한도도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분의 대출 한도를 빼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전입 조건을 어겨서 대출이 회수 조치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매출이 사라지는 셈이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대출을 먼저 받고 월세나 반전세 임차인을 놓을 생각이 있다면 은행에 굳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게 나아요. 부동산에 세입자는 나중에 전입을 해야 한다고 잘 얘기를 해둬서 이를 만족하는 임차인을 찾고 이 순서만 지키면 은행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선 표에서처럼 대출을 풀로 받고 반전세를 1억에 50에 두는 것은 좀 힘들고요. 대출 금액을 줄이던가 반전세 보증금을 줄이던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줄이는 경우를 먼저 따져보았습니다. 대출을 최대치로 받으면 2억 9,400만 원인데 대출을 2억 3천만 원까지만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3번, 4번이 결정이 되면서 5번 입주 시기 잔압 금액은 4,174만 원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요. 이 경우 선대출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채권 최고액 120%를 적용시켰을 경우에 2억 7,600만 원이 근저당으로 설정이 됩니다. 반전세 보증금 1억까지 합치면 총 금액은 3억 7,600만 원이 되고요. 이 금액은 이미 분양가 3억 8천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고 감정가를 4억 9천만 원으로 봤을 때 90%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가 된다면 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입주 시기의 잔압 금액은 4,174만 원이지만 이미 납부한 금액 1번, 2번 금액을 합치면 계약 시기부터 잔금 시기까지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내 돈이 8,465만 원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고요. 결국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내 돈이 8,465만 원이 필요한 셈인데 대출 2억 3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72만 원 정도가 나가고 월세가 5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달이 내 돈 22만 원이 나가는 셈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잔금일 당일에 필요한 자금을 정산해 보았습니다.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은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총 금액은 4억 809만 원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총 금액이 4억 809만 원인데 이 중에 4,290만 원을 계약 초반에 이미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잔금 시기에는 3억 6,518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을 4번, 5번, 6번을 통해서 메꾸는데요. 잔금 대출을 풀로 받지 않고 2억 3천만 원을 받고 반전세 보증금을 1억을 받고 4번, 5번을 뺀 나머지 금액 3,518만 원이 내 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잔금대출은행이 중간에 끼기 때문에 잔금대출은행에서 상환을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잔압금액 3,518만 원과 세입자한테 반전세 보증금 1억을 받아서 그걸 잔금대출은행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잔금대출 2억 3천만 원을 모두 합쳐서 4번, 5번, 6번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억 6,518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을 잔금대출은행에서 잔금 30%는 시행사에 갚고 중도금 대출 60%는 중도금 대출은행에 갚고 확장과 옵션 잔금,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 이것도 모두 각각 갚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납부를 하게 되면 완납 영수증이 발행이 될 것이고요. 앞에 전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잔금을 치면서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열세 수령도 필요하니까
관리비 예치금도 이날 모두 납부를 하게 되겠죠. 다만 이때는 잔금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입자가 잔금일에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이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반전세 보증금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당시 해당 단지의 경우에 월세가 2천에 100만 원, 반전세가 1억에 50 정도 호가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대략 보증금과 월세를 비례해서 보증금은 줄여가고 월세는 늘려갔을 때 보증금을 7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줄인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맞춰서 자금계획표를 다시 채워보면 잔금대출 감정가의 60% 2억 9,400만 원은 풀로 받는 대신에 반전세의 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약간 줄인 상황인데요. 3번, 4번이 결정이 되면서 5번 입주 시기에 잔압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대출 2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 120% 반영할 경우 3억 5천만 원이 근저당으로 설정이 되고 보증금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둘을 합친 금액이 4억 2천만 원인데요. 이 금액이 시세의 90% 안에 들어오느냐라고 따지면 조금 한계치에 임박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더 낮추는 것을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위 경우를 예상을 하고 금액을 따져본다면 입주하는 시기에 774만 원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고요. 이미 납부한 1번, 2번 금액을 합친다면 총 5,065만 원이 필요한 셈이 됩니다. 즉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5,065만 원이 필요한 셈이 되겠고 대출 2억 9,4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다달이 92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월세가 70만 원이 들어오니 다달이 내 돈이 22만 원 정도가 나가는 셈이겠네요. 잔금일에 필요한 자금도 정산표로 만들어 봤는데 앞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 시기에 필요한 금액이 3억 6,518만 원인데 반전세 보증금과 잔압 금액을 합쳐서 잔금 대출 은행에 넘겨주면 잔금 대출 은행에서 4, 5, 6번 금액을 전부 합쳐서 각각의 A, B, C, D, E를 상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플랜 C 반전세에 해당하는 경우를 5.2 비교표에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에서 봤던 다양한 경우도 조금 더 포함시켜 봤는데요. 이 표를 해석해보면 반전세 금액이 1억에 50만 원일 경우에 실제 대출금이 2억 9,400만 원까지 가능은 하지만 월세 보증금이 1억일 경우에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3억 9,400만 원이고 만약에 채권 최고액 120% 적용한 금액까지 표현을 한다면 둘을 합친 금액이 4억 5,28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시세의 90% 안쪽 범위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요. 시세를 감정가라고 가정할 경우 감정가 4억 9천만 원에 90%는 4억 4,100만 원이라서 이 금액을 넘겨버리게 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조금 줄여 2억 3천만 받게 된다면 대출금 2억 3천만 원과 보증금 1억을 합친 금액이 3억 3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은 채권 최고액 12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4억 4,100만 원보다는 적은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경우의 수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반전세가 9천만 원에 55만 원일 경우 잔금 대출을 풀로 받으면 시세 90%보다 조금 넘겨버리기 때문에 대출을 2억 3천만 원으로 줄였고요. 이 경우에는 시세 90%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전세 8천에 65만 원인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2억 9,400만 원 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3억 7,400만 원이고 120%를 적용해도 시세 90%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전세 7천에 70만 원이나 6천에 75만 원인 경우에도 대출을 풀로 2억 9,400만 원을 받아도 대출 120%와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시세의 90% 안쪽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경우 대출금에 따라서 발생하는 월 대출이자가 다르고 월세도 다르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다르게 되는데요. 현금 흐름은 현재는 전부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보다 내는 이자가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대신 입주 시기에 잔압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반전세 8천에 65만 원일 때가 들어가는 내 돈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랜 D. 월세줄 경우에 잔금일에 내 돈이 얼마 들까요? 사실 반전세와 월세의 경계는 좀 모호한데요. 아래 표에서 월세 5천에 80에 둘 때와 2천에 100으로 둘 때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월세 5천에 80에 놓는 경우입니다. 자금 마련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요. 3, 4, 5번의 빈칸 부분에서 잔금 대출은 풀로 2억 9,400만 원을 받고 전세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채워두기 때문에 5번 입주 시기 잔압 금액은 2,774만 원으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보증금과 대출을 합친 금액이 시세 90% 안으로 들어오는지도 따져보면 채권 최고액 120%를 적용을 하더라도 합친 금액이 4억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수도권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은 4,8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 안에 거의 들어오는 수준이라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은 많이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주 시기에 잔압하는 금액이 2,774만 원 정도이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합쳐보면 최종 필요한 금액은 총 7,0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7,065만 원이 필요한 셈이고요. 대출은 2억 9,400만 원 풀로 받았기 때문에 월 이자가 92만 원 나가고 월세는 8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달이 내 돈이 12만 원 정도가 나가는 셈이 됩니다. 최종 잔금일에 필요한 자금을 정산해 보았는데요. 표 해석도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잔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잔금 대출 은행이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고요. 월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보증금 5천만 원과 모자라는 내 돈 2,118만 원을 합쳐서 잔금 대출 은행의 계좌에 넣어주면 잔금 대출 2억 9,400만 원과 이 모든 금액을 다 합쳐서 은행에서 알아서 A부터 E까지 계좌에 각각 상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납부 완납 영수증을 받아서 입주센터에 넘기고 관리비 예치금도 모두 납부를 하게 되면 열세를 수령할 수 있게 되고요.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 바로 이사를 들어온다면 열세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잔금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이날 하면 안 되고 추후에 담보 설정을 하면 그 이후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월세를 2천에 100에 놓는 경우입니다. 잔금 대출은 2억 9,400만 원 풀로 받는 경우로 설정을 했고요. 전세보증금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3번, 4번이 결정되어 5번 입주 시기 잔압 금액은 5,774만 원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이때 채권 최고액 120%로 설정한 근저당 설정 금액과 보증금 2천만 원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시세의 90% 안쪽으로 들어오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4,800만 원이라 보증금 2천만 원은 무조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할 요소가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 시기에 5,774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1번, 2번에서 이미 잔압한 금액 4,290만 원을 합치면 계약 시기부터 잔금 시기까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내 돈은 1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잔금 대출 2억 9,400만 원에 대한 예상되는 월 이자가 약 92만 원이 나가고 월세는 10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달이 현금 흐름이 약 7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잔금일에 필요 자금을 정산해봤는데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은 내가 모자라는 잔압금액 5,118만 원과 세입자로부터 받은 월세보증금 2천만 원을 합쳐서 잔금대출 은행에 넘겨주면 그 은행에서 대출 2억 9,400만 원을 실행시켜서 이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다 갚는 데 사용을 합니다. 갚고 나서 완납 영수증이 발행이 되면 입주센터로 전달이 되고요. 관리비 예치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열세를 수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월세 세입자는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입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세입자는 지금 전입신고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잔금 대출 2억 9,400만 원 받은 게 모두 취소가 돼요. 여기까지 월세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봤고요. 5.2 비교표에서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 4,8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대출 금액과 보증 금액을 합친 금액이 거의 시세 90% 안에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과 잔압 금액을 따져보면 2천에 100만 원 정도는 돼야 현금 흐름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요. 입주 시기의 잔압 금액은 약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있게 됩니다. 5.2의 비교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 값은 월세가 이자보다 더 크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 값은 그 반대인데요. 표를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 월세를 2천에 100만 원으로 맞추는 경우만 8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 현금 흐름입니다. 실거주 할 경우에는 월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고 전세일 경우에는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없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의미겠죠. 반전세와 월세를 비교해보면 월세로 맞출 때 그나마 다달이 나가는 손해가 조금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 시기 잔압 금액은 플러스 값은 내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마이너스 값은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실거주 할 경우에는 생애 최초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없고요. 1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7,700만 원 정도의 내 돈이 필요합니다. 전세를 맞출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주장이고 전세가가 많이 저렴한 상태이다 보니 잔압 금액이 최소 1억 6천에서 1억 9천까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맞출 경우에는 보증금과 대출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 하에는 반전세가 잔압 금액이 조금 더 적습니다. 월세로 맞출 경우에는 잔금 시기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는 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겠고요.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시세의 90% 안에 들어오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장님이나 임차인에 따라서 요구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 표보다 더 보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을 더 줄이거나 보증금을 더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선행이 돼야 합니다. 본인이 실거주 할 거라면 목돈이 얼마나 묶이는지와 대출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 둘 중에서 골라야 할 텐데요. 이 표는 대출을 최대치로 받았을 때의 현금 흐름과 잔압 금액을 적어둔 거라 본인의 성향이 이 정도면 최종 내 돈이 1억 2천만 원 들고 월 이자가 92만 원 나가니까 그러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 9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내겠다. 혹은 월 이자가 이만큼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잔압 금액이 조금 더 늘어도 괜찮다 싶으면 대출 금액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랑 월세 중에 무엇이 나을지 고민이 될 텐데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고 한꺼번에 매물이 많이 나와서 보증금을 높게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현금 흐름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전세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월세를 2천에 100에 맞춘다면 최종적으로 내 돈은 1억 정도가 들어가는 반면에 월 현금 흐름이 8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금액만 놓고 따져보면 이 집에 묶이는 내 돈도 거의 반으로 줄고 오히려 현금 흐름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세를 두는 것보다 월세 2천에 100을 맞추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금액만 놓고 따지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하지만 월세의 경우 개인 명의로 2억 9,400만 원의 대출을 풀로 받기 때문에 이것이 DSR에 잡힙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대출이 있다거나 앞으로 다른 대출을 받을 예정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대출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나은 상황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대출이 되기만 한다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40년, 50년 이렇게 길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습니다. 전세는 텀이 짧으면 2년마다 돌아오고 주변 시세에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잔금 대출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있는 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의 조건이 금리나 상환기간 같은 조건이 괜찮고 본인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